집합투자기구 형태를 배우고 있는데요. 이 집합투자기구 형태는 우리 1과목에서 이미 충분히 다뤄봤습니다. 충분히 다뤄봤고 또 여기서 다시 다루고 있는데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좀 하고 있으니까 세세한 설명까지 곁들여서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파트니까요. 상품 교재에 칠판을 적고 있는 이걸 한 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극복해내시면 펀드는 무조건 합격이다 봐야 되겠죠? 각각의 상품에 대한 특징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수한 형태, 일반적인 형태의 종류 5가지, 증권형,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단기금융 펀드가 있었고, 특별한 형태로서는 환매금지형, 종류형, 전환형, 모자형, 상장 기수가 있고, 6번째로 상호집합투자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 형태가 우리가 특수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재에 있는 것을 공부하면서 간단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만 보는 걸로 하고 넘어가죠. 증권펀드입니다. 증권펀드 142쪽에 증권펀드 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운영대상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에 보시면 증권펀드 집합투자 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있죠. 전체적인 바구니에 어떤 상품이 많이 들어있느냐 그 많은 기준을 50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50%. 투자재산 증권에 대해 해당하지 않는 증권이 있었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울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은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울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펀드가 있습니다. 부동산 펀드는 집합투자재산 50% 이상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련된 증권, 파생상품, 권리 동그라미, 권리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 부동산 개발 관련 법인에 대한 대출, 운영 방법, 부동산의 개발, 관리, 계약, 임대, 중개액을 넣는 거죠. 중개액고요. 취득이라든가 금전 채권에 투자할 수 있고 특별자산 펀드, 집합투자 재산의 50% 이상을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가 되겠습니다. 혼합자산 펀드, 투자 대상 재산에 제한을 받지 않는 집합투자기구, 그래서 최저 한도가 없는 거죠. 최저 한도가 없다는 거, 집합투자기구입니다. MF입니다. MF는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인데 투자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투자 대상이 잔존 만기 6개월 이내 양도성 예금 증서에 투자할 수 있고요. 잔존 만기 5년 이내 국채, 밑줄 칩니다. 국채는 5년입니다. 국채는 5년이고요. 지방채는 1년. 특수채, 사채 이런 데 투자할 수 있고요. 단기대출 가능하고요. 단기대출. 금융기관에 일치해야 되고요. 다른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증권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AF에서 MAF에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밑줄 칩니다. 증권의 대여 또는 차입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여 차입은 금지하고 있고 잔존만기 1년 이상인 국채입니다. 환매조건부 매도죠. RP는 집합투자 재산의 5%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의 동그라미. 동일 종목에는 10%인데 좀 엄격하게 적용해서 5% 하는 거죠. MF에서는. 집합투자 재산의 남은만기 가중평균 75일 동그라미 옆에 가장 많은 정답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정답으로 출제하니까 MF는 다른 건 몰라도 75일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75일. 개인은 MF 3,000억, 법인은 5,000억을 만들도록 하고 있죠. 이걸 남설방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투자 대상 재산의 신용 등급을 또 우리가 한도를 맞춰놨고요.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이 MMF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수한 형태입니다. 이 특수한 형태는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꼭 한 문제씩 철저했었으니까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환매 금정, 설립 의무가 있죠. 부트콘 20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트콘 20. 부동산 펀드, 특별자산 펀드, 혼합자산 펀드, 시장성 없는 자산의 20%를 초과하는 거 20% 동그라미. 상장 의무고요. 90 이내에 상장해야 됩니다. 존속기간을 정해야 되고요. 추가 발행도 가능합니다. 추가 발행할 때 신탁업자 확인을 받고 이익 분배금 범위 내에서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고요. 종령입니다. 종령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가 많다고요? 그렇죠. 수수료 체계가 다르다. 수수료 체계가 다른 종류.
첫 번째, 특정 종류에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종류의 투자자만으로 총회가 가능하다고 했죠. 3학년 전체 과목에서 총회할 수도 있고 3학년 일반만 모여서 총회할 수도 있습니다. 별표, 판매 보수, 판매 수수료 및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이것만 차이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 보수와 판매 수수료, 판매 수수료 차이만 두는 게 종용 펀드입니다. 다른 건 차이를 두면 안 돼요. 다른 건 차별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 전환형입니다. 전환형은 공통의 동그라미. 공통으로 적용되는 집합투자규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다니신다면 고등학교에는 하나의 교칙이 있을 겁니다. 이 교칙에 따라서 모든 학생을 지켜야 되겠죠? 그렇지만 과는 배우는 과목은 다르죠. 뷰티과, 상업과, 디자인과, 이렇게 세무과 이렇게 나눠지죠? 이것을 우리가 전환형 펀드라고 해요. 세무과에서 배우는 과목과 뷰티과에서 배우는 과목은 다를 겁니다. 전환형 펀드 되겠습니다. 투자 대상이 바뀐다. 시험에 100% 출제되니까 꼭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집합투자 규약에 의해 끊고 집합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합투자기구다. 법적 형태는 동일해야 됩니다. 같은 학교에서 같은 학교, 특수 상업계에서 상업계만 가능하고요. 투자 대상의 변경이라고 적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대상이 변경되고요. 모자형입니다. 모자형. 우리 교재에는 내용이 많은데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모펀드와 자펀드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기억할 거, 투자자는 자펀드에만 투자한다는 거예요. 자펀드에만 투자하고요. 그러니까 모펀드는 하나 이상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펀드는 하나 이상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펀드에서 자금을 모아서 운영하는 쪽이 있어야 됩니다. 운영은 집합투자업자가 해야 되니까 운영하는 쪽은 누구라고요? 그렇죠. 집합투자업자가 해야 되는데 동일 계열사야 된다. 동일업종. 동일하게.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같아야 된다. 이거죠. 모자이고요. 그래서 동일한 투자 대상과 투자 전략을 가지는 다수의 펀드의 자산을 하나의 펀드에 모아서 통합 운영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얻기 위한 구조고요. 그래서 모펀드, 엄마가 자식을 한 사람, 여러 사람을 관리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펀드가 모펀드 외에 다른 펀드에 투자할 수 없고, 그래서 자펀드는 모펀드에만 투자하고요. 자, 자펀드에서는 모펀드에만 투자하고, 투자자는 자펀드에만 투자하고. 자펀드와 모펀드의 집합투자 재산을 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동일해야 되고요. 동일의 동그라미. 투자자는 자펀드에만 투자하며 판매하며 모펀드의 집합투자권 판매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펀드의 등록 신청 시 모펀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모펀드는 증권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모펀드는 증권신고서 제출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증권신고서. 공모펀드로 원본액이 50원 미만일 경우 두 이상의 자산을 합해서 하나의 모펀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산이 적으니까 하나로 뭉쳐도 되겠다 이거고요. ETF입니다. ETF도 중요하죠. ETF는 좀 어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이. ETF는 상추 하나 기억하면 시험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는데 상추.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는 추가형이다. 추가형이다. 폐쇄형이 아닙니다. 단위형이 아닙니다. 추가형의 반대가 단위형이니까. 인덱스 펀드이지만 실물의 동그라미, 실물. 여러분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주식을 가지고 와서 ETF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럼 만들어줍니다. 실물로 설정이 가능하고 상장해서 주식처럼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ETF의 요건은 지수를 추정한다겠죠? 인덱스 펀드가 되겠고요. 판매도 허용하고요. 30일 이내 상장 의무화시켰습니다. 30일 밑줄. 판매 금지형은 90일이지만 ETF는 30일.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동일 종목에 30% 투자 가능하고요. 동일 종목 투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과세와 관련돼서 집합투자기구 두 가지 형태의 과세가 있죠. 비과세하는 경우도 있고 과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가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되면 비과세고요. 회계결산 시점과 무관하게 분배가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들이 ETF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약간 어렵습니다. ETF. 평가입니다. 이 평가는 어렵지 않습니다. 평가가 시험에 나온다면 MF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평가. 여러분 평가는 시험 보는 거죠. 평가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시가평가입니다. 평가할 때는 무슨 평가를 한다고요? 시가평가. 시가평가는 뭐죠?
시가평가, 시세대로 평가한다. 이겁니다.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시가라는 것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입니다.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이걸 믿고 그대로 평가하는 게 시가평가고요. 원칙이 있고 항상 예의가 있는 거죠. MMF의 경우에는 시가평가가 아니라 장부가 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장부가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시험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MMF는 장부가 평가가 원칙입니다. 평가 문제는 여러분 시험에서 중요도가 10% 이내로 뚝 떨어집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MMF는 장부가 평가다. 그래서 21페이지에 144페이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집합투자 자산의 평가에서 시장 가격 평가 밑줄 치고 이게 시가평가입니다. 이게 원칙이다 이렇게만 적어놓으시면 되겠고요. 원칙이다. 집합투자 자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 시장가, 시가가 없는 경우는 공정가액을 평가하고요. 공정한 가액으로 평가하고 장부가 평가 별표 치고요.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장부가격으로 평가한다. MAF는 장부가 평가가 원칙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장부가 평가와 시가 평가의 차이 괴리율이 0.5% 초과시 필요 조치를 하고요. 0.5% 갑자기 금리 변동에 의해서 0.5% 차이가 나면 다시 한번 시세대로 이렇게 평가 괴리를 조정해 줍니다. 예전에 출제가 됐었는데 최근에 출제가 뜸하네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이쪽 괜히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어려운 파트고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정만 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장부가 평가가 원칙이 아니에요. 근데 원칙인 경우는 그렇죠. MAF의 경우는 장부가 평가가 원칙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 명세를 신탁업자에게 통보하고 그 신탁업자가 적정성을 확인하고요. 신탁업자가 확인한다고 했죠? 확인하면 무조건 신탁업자입니다. 그러나 운영과 관련돼서는 확인 안 하죠. 운영의 적정성과 관련돼서는 신탁업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굳이 안 해도 될 만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까지 맞으면 100점을 넘겠죠?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지문 형태로 나온다고 가장 간단한 형태로 나오니까 다음 중 평가 방법이 다른 것은 그래서 1번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단기금융 집합펀드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합니다. 그럼 MMF 찾는 거죠? MMF는 장부가 평가가 원칙입니다. 21번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1번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는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시장가, 시가평가 원칙이에요. 자, MMF가 나오니까 무슨 가 평가가 되겠죠? 장부가로 평가할 수 있다. 라네요.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3번 공정가액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충실 의무와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합니다. 4번 신탁업자는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 명세를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그랬는데요. 집합투자업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신탁업자가 확인하고 신탁업자에게 통보하는 거죠. 뒤로 바뀌었네요. 평가위원회가 집합투자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게 통보하는 겁니다. 통보하고요. 문제는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쪽 문제는 그렇게 부담스럽게 갖지 말고요. 출제 문제는 이게 포인트니까 이 정도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신탁업자 문제입니다. 145페이지 신탁업자. 신탁업자 문제는 어쨌든 여러분들 극복하셔야 돼요. 신탁업자 하면 세 가지 측면에서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확인, 보관, 감시. 확인, 보관, 감시. 신탁업자 업무는 뒤에 있나요? 없네요. 세 가지인데 확인, 보관, 감시 업무를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탁업자가 운영과 관련된 적정성 업무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운영은 누구의 고유의 업무니까요. 그렇죠.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운영과 관련돼서는 집합투자업자의 업무를 이렇게 권한을 넘어서서 신탁업자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답인데 그래서 22번만 문제 풀어보면 돼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으로 맞지 않는 것은 자산운용 보고서가 작성이 맞는지 법률이 저촉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도 신탁업자입니다. 집합투자 재산을 매매 가격이 적정한지 자, 이런 겁니다. 이 볼펜이 집합투자업자가 100원에
천원에 신탁업자에게 100개를 매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탁업자는 이 100개를 1000원에 사야 돼요. 지시를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탁업자가 이게 1000원이 비싸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느냐 이건 아니다 이겁니다. 이 물건이 1000원인지 2000원인지 결정하는 것은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과 관련된 매매 가격이라든가 운영과 관련된 적정 한제에 대해서는 신탁업자가 관여하지 않고요. 이 신탁업자는 보관하면서 또 확인하면서 확인 감시는 투자자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법률적인 측면에서 유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집합투자자산 매매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3번 집합투자자산 평가가 공정한지도 확인하고요. 평가 방법에 대해서 차이가 없는지 어떻게 산출했는지를 또 따져봅니다. 투자설명서가 법에 맞는지 여부도 신탁업자가 확인합니다. 신탁업자 보시면 선관지 의무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 고객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거죠.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는 게 선관지 의무고요. 신탁업자의 업무 제한, 집합투자자의 구분 및 예탁. 신탁업자가 은행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은행의 고유의 재산과 신탁업 투자자의 펀드 자금은 별도로 운영한다. 이게 구분이고요. 구분에 동그라미 쳐놔야 되겠죠? 구분해서 운영. 그냥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고객 돈을 또 자기들 돈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별도로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안전하게. 본인 또는 계열회사의 보관 관리 금지. 당연하겠죠. 본인이 그 보관하겠으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거죠. 집합투자 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취득처분 이행에 따라야 되고요. 집합투자업자의 운영 지시에 따라야 됩니다. 집합투자업자 이거 1000개 사주세요. 그럼 사주면 돼요. 팔아주세요. 그럼 팔아주면 되겠습니다. 거래 제한, 거래재산 반대고요. 운영행위 감시도 가능하고요. 감시. 위반을 했는지, 법규 위반했는지, 감시의 동그라미, 감시. 확인입니다. 확인. 투자설명서가 법령 집합투자 계약에 적합한지 여부,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데 편차는 정확하게 이 가격이 얼마라고 평가할 수 없잖아요. 성적 내다보면, 성적 평가하면. 그래서 1000분의 3까지는 인정합니다. 1000분의 3이 몇 자라는 평가요? 이 문제는 어렵습니다. 1000분의 3. 1000분의 3. 5% 100억 있었죠? 5% 100억. 그렇죠. 5% 100억은 어디에 있었죠? MAF에서 있었잖아요. MAF에서 투자자에게 환매가 이루어졌을 때 예외적 사항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또 1000분의 3이니까 어렵습니다. 1000분의 3의 편차는 인정하겠다 이거고요. 그다음 자산운용 보고서 적정한지 여부라든가 운영지시 이행 명세 또 법에 관련돼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부 신탁업자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확인 보관 감시는 신탁업자의 업무인데 운영과 관련된 적정성 업무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 23번입니다. 23번에 146회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문제도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100% 출제했습니다. 100%. 이 신탁 해지 사유는 교재에 많은 것 같은데요. 시험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이 해지는 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신탁에서 설립을 하고 펀드를 설립하고 없애는 경우가 있었죠. 그 없애는 걸 해지라고 합니다. 투자회사에서는 해산이라고 했죠. 해지 사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지 사유는. 이 두 가지 사유가 있는데 해지 사유는 시험 100% 출제합니다. 이 해지에는 법에서 정해서 해지하는 법정 해지 사유가 있습니다. 법정 해지 사유가 있고 임의 해지 사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임의해지 사유만 외우시면 돼요. 외우라기보다는 임의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정해지 사유는 많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지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임의해지 사유는 많지가 않으니까 임의해지 하는데 시험에 앞으로 100% 출제합니다. 임의해지 사유는 첫 번째 수익자 전원이 우리 펀드 그만할래 수익자 전원의 동의에 의해서 임의해지 사유가 해당됩니다. 자, 모임을 했는데 여러분들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 우리 모임 그만하자. 전원이 동의한 겁니다. 그러면 모임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겠죠? 이럴 경우는 임의해지 사유입니다. 수익자 전원. 수익자 총회가 있거든요. 이
수익자 총회는 굉장히 중요한 의결 기구라겠죠?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이루어진 것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정해지 사유에 해당되고 임해지 사유는 수익자 전원에 듭니다. 두 번째, 전부 환매입니다. 투자자들이 펀드의 자금을 전부 찾아가 버렸습니다. 운영할 돈이 없죠. 그래서 무슨 사유가 되겠다고요? 임의해지 사유가 됩니다. 임의해지 사유고요. 1년 동안 펀드를 모았는데 100억에 50억. 예전에 100억이었는데 50억의 미만. 그럼 돈이 적은 거죠. 펀드에서 50억이면 적습니다. 운영하기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운영 규모가 적죠. 이런 경우에도 임의해지 사유가 되고요. 1년의 경과가 있는데 1개월이 또 경과가 있어요. 이때 50억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1년을 지난 시점에서 5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1개월을 지나니까 49억입니다. 이럴 때는 운영할 수 없다. 이 네 가지 사유가 임의해지 사유니까 시험에 매번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무조건 출제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를 보시면 투자신탁 해지에서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해지할 수가 있고 임의해지 별표 칩니다. 임의해지 별표 치시고 임의해지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합니다. 금융위원회 승인 받지 않고도 해야 할 수 있는데 밑줄 수익자 전원의 동의 전원의 동그라미 설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50억 미만 밑줄 1년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50억 미만 밑줄 그 다음에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판매 청구를 해지하는 경우 판매 쪽에서 수익증권 이럴 경우 1년 지났는데 50억이 좀 부족해서 1개월 지났는데도 50억이 넘지 않으면 해지 사유가 된다. 네 가지 사유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3번에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의무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의무해지니까 법정해지 되겠네요. 법정해지. 그럼 뭘 찾는 거죠? 그렇죠. 임의해지 찾는 겁니다. 임의해지. 2번에 보니까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있네요. 이것은 무슨 해지 사유죠? 임의해지죠? 수익자 전원 동의. 이렇게 문제 찾는 거니까 법정해지 속에 하나 넣는다든가 임의해지 사유에는 이거 하나 넣는다든가 또 숫자를 바꿔서 넣으니까 50억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50억. 여러분들은 50억이 두 번 나오네요. 두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나오죠? 그렇죠. 전문 투자자 중에서 일반인 투자자가 5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 투자자로 대우해 준다겠죠? 50억. 투자회사의 해산 청산이 있고 투자회사 청산 절차가 있는데요. 혹시 시간이 나는 친구들은 이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살펴보시고요. 합병도 있고요. 상호집합투자기구입니다. 상호집합투자기구 방금 지웠더니 이거 나오네요. 상호집합투자기구는 공모에 비하여 완화되어 있다 이렇게 있죠. 완화되어 있다. 공모에 비해서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 해도 됩니다. 여러 가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개요 보시면 상호집합투자기구 한 문제 매번 출제하죠. 거의 투자자의 총수가 49인 이하인 집합투자기구로 다른 집합투자가 발행 총수의 10%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투자자 수를 합해서 선정한 데에서 49인에 동그라미 쳐놓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50인 이상 이렇게 나오죠. 가장 간단한 답으로는 상호펀드에 대한 특례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적용 배제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적용 배제에서 광고 기재, 운영 보고서 제공, 수시 공시, 장부서 열람 청구권, 파생상품 운영시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판매금정 집합투자기구의 상장금 이건 밑줄 칩니다. 상호의 경우에 판매금정은 상장을 해야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언제 해야 되냐? 공모의 경우에는 판매금정은 상장이 의무화되어 있죠. 차이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와 상호. 가장 많은 정답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상호와 공모 차이점. 순식간에 놓치죠, 시험장에서. 상호집합투자기구의 판매금정은 상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틀려요. 공모입니다. 나머지 전부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요. 안 한 게 많죠, 오히려. 보고 의무, 현물 납입 의무, 이런 거 쭉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집합투자 불할 양도 제한, 현물 납입 특례, 현물 납입 추치고요. 금전 납입 원칙이겠죠? 금전 납입 원칙인데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현금으로도 현물로도 납입이 가능합니다.
상호의 경우 가능하죠. 자, 이겁니다. 자, 부동산 펀드를 만들었는데 원칙은 금전은 납입해야 돼요. 그런데 사모펀드에서 40분이 모여서 보니까 돈이 없는데 돈이 없어. 뭐만 있고. 그래서 부동산 땅만 있는 토지만. 토지만 다 가지고 있네요. 그럼 그 40분이 토지를 다 모아서 하나의 펀드로 만들 수도 있다. 이거. 자, 그래서 44번 자본시장법상 공모펀드에 비해 사모펀드의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다음 중 완화 내용이 아닌 것을 했습니다. 1번 사모펀드는 운영 전문 인력에 의한 운영 의무가 배제된다. 사모펀드도 마찬가지로 운영 전문 인력이 운영해야 되겠죠. 펀드 매니저가 운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2번 문장 사모펀드는 투자자에게 투자 설명서 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제공하지 않아야 된다. 공모의 경우는 반드시 제공하라겠죠. 공모의 경우. 그 다음에 3번 폐쇄형 사모펀드는 상장하지 않아야 된다겠죠? 적용이 배제된다 했으니까 맞네요. 4번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기준 가격을 매일 공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모펀드는 쉽게 말해서 끼리끼리 만든 펀드예요. 그러니까 공시를 하지 않아야 된다. 기준 가격 매일매일 알려줄 필요 없다. 그러나 공모액은 알려줘야 되겠죠? 매일매일 공시해야 되겠죠. 투자자가 많으니까요. 그다음 사모펀드 사모투자 전문회사 PEF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가끔씩 나왔습니다. 가끔씩 나왔는데 최근에 거의 안 나왔는데요. PEF는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회사입니다. PEF. 경영권 참여가 목적이죠. 그래서 경영권을 참여해서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시켜서 처분하는 론스타 같은 경우가 있었죠. 론스타, 먹튀. 그 다음에 148페이지 복귀 쪽에서 마지막 문제 되겠는데 25번 외국펀드입니다. 외국펀드 관련돼서도 여러분들 예전에 12문제 출제할 때는 한 문제 꼭꼭 넣어줬는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니까요. 외국펀드의 경우에는 시험 문제 출제할 때 딱 두 가지 유형입니다. 시험 문제를 먼저 한다면 자,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등록해 보시면 핵심 개념에 금융위에 등록해야 되겠죠. 당연히 금융위에 등록해야 돼요. 외국펀드도. 그 다음에 등록 전에 판매는 금지하고 있고요. 등록 요건에 보시면 시험 문제 집합투자업자 요건에 보시면 최근 3년도 말 현재 자산 규모가 1조에 동그라칩니다. 1조.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시험 문제 출제 유형 외국 펀드는 첫 번째 1조라는 거. 1조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5천억 이렇게 많이 나왔죠? 5천억이 아니라 1조입니다. 1조 이상이어야 되고요. 집합투자기구의 조문에 따른 집합투자 인가 의무가 있어요. 최기서 자기 자본이 있어야 돼요. 집합투자업자는 80억 있으면 되거든요. 80억. 최근 3년을 동그라미 3년간 나쁜 짓거리 한 적이 없어야 돼요. 나쁜 짓거리 한 적이 없어야 되고요. 연락 책임자를 둬야 되고요.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OECD 가맹국, 홍콩, 싱가포르 법률에 의해서 발행된다. 그래서 외국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외국의 범위는 정해져 있다. OECD 국가라든가 싱가포르 조세특례 국가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보수 수수료 등 투자자 비용 부담이 명확히 규정되고 국제관리비에서 높지 않아야 돼요. 투자자 요구에 따라 간접적, 직간접적 환매가 가능해야 되고요. 또 거짓말 했어도 안 되고요. 외국 집합투자 규제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일 공시해야 되는데 판매 며칠 이내에 이루어져요. 빠졌냐?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10% 이내, 10% 이내는 반드시 다른 지역에서 판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저 출제가 많이 되고요. 또 하나는 실물자산에 투자할 수 없다는 거. 실물자산에 투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전부 매입해오면 대한민국 딱 전부 누구예요? 그죠? 외국계 되겠죠? 뭐라고 했습니다. 현대에서는 안 되겠고요. 이 정도 내용 하시면 되겠네요. 25번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록에 관한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해야 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 체계를 보면 금융위원회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에서 만들었던 법령 같은 거, 이런 규칙 같은 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 있는 것을 누가 책임 감독하고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감사하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검사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검사.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는 약간의 판사 쪽이 되겠죠. 법원 쪽이 되겠죠. 2번 운영규모는 1조 이상이어야 돼요. 1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조 동그라미. 시험 문제에서는 5천억으로 넘어간 거고요. 3번 외국 집합투자증권 어떤 법률에 의해 발행되는가에 대한 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그랬는데요. 별도로 두고 있죠. 외국은 정해져 있다겠죠. OECD 국가, 그 다음에 홍콩, 싱가포르 조세법률 특가 이런 데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약간 여러분들이 혼동스러우니까 외국은 정해져 있다.
미국은 위원회 가입된 국가만 해도 200개가 넘잖아요. 그 모든 나라에서 만든 펀드를 국내에 다 판매할 수 있냐?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어느 정도 펀드가 활성화되어 있고 나름대로 운영 노하우가 있는 그런 국가에서 만든 것만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외국 집합투자증권 투자자 요구에 따라 판매가 가능해야 되겠죠. 판매는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면 지금 한 25문제 풀어봤는데 시험 문제는 실제 시험 문제는 영업실무와도 겹쳐있고 앞에 부분 다 겹쳐져서 한 20문제 이상 했는데 이쪽에서 법규에서는 어쨌든 10문제 출제하니까 문제로는 그렇게 특별하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아까 증권신고서 제도가 조금 어려웠고요. 여러분들 약간 부담스럽죠? 그 다음에 판매 문제가 조금 부담스럽고요. 그 다음에 쭉 가서서 여러분들이 방금 했던 투자시장 해지 사용을 구입을 했던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출제될 포인트만 잘 정리하신다면 이쪽 파트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과목 우리가 펀드 관련 법규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영업실무 살펴보는데요. 영업실무는 조금 어렵죠.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약간의 시간을 투자해야 할 파트가 영업실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직물리라든가 투자 분쟁 예방이라든가 투자원의 사례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요. 자, 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